맞아요. 우리는 서양 역사를 배우고 예.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막 다가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철학을 전공하면 동양 철학을 배워요? 근데 그들이 그걸 했냐는 거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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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녹화를 하는 이 시점이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관왕에 오른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낮부터 굉장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흔히들 그냥 왜 우리 국뽕에 취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취해도 될 만한 그런 경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소장님 어떠셨어요? 국뽕,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제 국뽕에서 네. 그 긍정적인 국뽕, 그래서 저는 네오 국뽕 이런 말을 썼었는데 네. 네오 근데, 국뽕. 예, 예. 옛날에 그 뉴스공장 출연할 때 예. 공장장이 네.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국뽕만 쓰지 말고.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국뽕 네오 국뽕을 네. 사용할 때 뭐냐면은 예.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국가를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국뽕이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내 거라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 우리도 이만큼 됐어. 우리는 이 정도야라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도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그런 그 뭐 펌프질하는 국뽕하고 네, 다른 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의 네오. 국뽕이다라는 네오 국뽕.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장난삼아서 예. 했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정말 어제 하루 굉장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 기운이 예.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영화인들은 물론이고 또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우리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는 비교가 좀 됐었어요. 네, 사실은 네, 네. 솔직한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워낙 그때의 감독님들에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열악하니까. 그럼요. 예.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또 지금 이렇게 됐겠죠. 그럼요. 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그 21세기 초반 한국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봉준호 개인 봉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해놓은 게 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 좀 오늘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이거 사실은 봉준호가 엄청난 자본과 함께해서 봉준호 개인이 이뤄낸 거지 뭘 그렇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 하시면서 약간 또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네. 영화나 어떤 이런 문화 창작물들은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뭐 이런 기생충의 이런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봐줬거든요. 영화를 봤거든요. 물론 재밌어서 더 많이 본 것도 있지만 봤어요. 봤고 그리고 영화인들이 충분히 으쌰으쌰 할 만큼 1,000만 관객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은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이 만들어낸 것과도 같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 경사스럽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문화 얘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그 한국에서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예. 한동안 우리는 문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이 됐었어요. 뭔가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좀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거나. 그렇죠. 예. 부차적인 거. 예. 그리고 이거는 사치.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당장 그러니까 그렇죠. 사치죠. 당장 우리가 뭐 급한 건 아닌 것 이런 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용어로도 이제 저 뒤로 맨 뒤로 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 코너에 뭐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다가 정치에 무슨 급한 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 문화, 밀려야 되는. 뭐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 아시면서 이렇게. 그 사연. 네. 이제 소주라도 한 잔. 이거는 뭐 소주 몇 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TBS TV에서 진행을 해왔던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가 사실상 지금 잠시 중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이제는 다른 여건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송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다음의 문화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게 갑자기 너무 뼈 때리게 아파요. 근데 진짜 그렇게 굳어졌어요. 정치, 경제, 맞아, 사회, 문화 이렇게 굳어졌는데. 네. 근데 그 문화는 왜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화는 천년지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천년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네. 그다음에 그 역량은 한 번 쌓으면은 그래서 지금 그 서구의 문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2020년 서구의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글쎄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뭐 있어라는 생각이 들거든. 당장의 어떤 그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그렇죠. 뒷받침이 돼요.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었던 그런 이게 이제 특히 그 군부 독재 시대 때 더더욱 그랬었는데 제가 하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과거에 저 부산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한 분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50대예요. 네. 그런데 그 청와대에 이제 신년이면은 음악회 이제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딱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대통령 들어오십니다. 그럼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연주 시작하면 졸다 나가고 이제 항상 그런 거였는데 졸다 나가고. 뭐 수면 뭐 일을 많이 하시니까 피곤하셨으니. 네. 뭐 음악을 들으시면서라도 그렇게라도 잠시라도. 뭐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근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줄 맞춰서 앉고 그러면 꼭 거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이제 경호원 직원들 뭐 비서실 와가지고 이제 줄 맞춰 앉히고 뭐 근데 그 뭐 오통이라는 건 이해를 하죠. 네. 근데 악기들이 왜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색깔들이 짙은 색이 있고 옅은 색깔. 근데 악기 색깔이 왜 다 달라? 악기 색깔 통일하라고. 에?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요? 네. 악기 색깔 통일하라고. 그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이제 하더라는. 군복 색깔로 바꿔야 했습니까? 아니 뭐 하여간 색깔이 이렇게 이제 저 짙은 색, 옅은 색 그러잖아요. 악기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전부 통일하라고. 이게 악기를 어제 공장에서 퉁퉁퉁 찍어내는 걸로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문화라 하면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그냥 당장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든데가 그렇죠. 가장 큰 그거였죠. 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그 문화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고 어디 음악회에 가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팝송을 듣는다든가 할 때 왜 우리나라 음악은 이렇게 못 만들지?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는 왜 이렇게 못 만들지?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저 미국의 아빠들은 왜 이렇게 자상하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빠는 무뚝뚝하신데 아빠는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공부해 그러고 나가는데 왜 미국 아빠들은 이렇게 자상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문화적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백범 김구. 네. 우리가 어릴 때 배우잖아요.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의 소원. 네. 거기에 보면은 네. 김구 선생이 가장 원하는 나의 조국은 문화 강국이었던 거죠. 무슨 군사적으로 혹은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뭐 이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내가 원하는 나의 조국은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강국이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울컥해요, 진짜. 맞아요. 그런 나라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동안에 이제 그 군부 독재 시기를 긴 시간을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았었는데
비로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적 선진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네.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저의 세대도 저는 지금 50대인데 저의 세대도 문화에서는 사실 잘하면서도 뒷전으로 밀려 있었고 그리고 열등감에 쌓여 있었고 우리는 문화는 안 되는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어떤 그 항상 주변부라고 그렇죠.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중심은 될 수 없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 보면 아마 20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세대에서 BTS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잘 안 믿기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기 보면은 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울컥울컥 할 때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야, 뭐 좀 심파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 열등감 이런 거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 지금 그 봉준호 감독 사실 그 세대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조금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네. 홍상수 감독, 네. 임상수 감독 등등 네. 이 세대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확 이끌었던 이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는 문화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갈 데가 없었다고.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 들었지 그거 갈 데가 그렇죠. 없었던 그런.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당시에 그때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오른편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왼편이었고 예. 정확한 장소가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원. 네. 거기서는 프랑스 영화를 네.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네. 거기는 뭐 프랑스에서 상영할 영화를 그대로 상영하니까 네. 우리나라 극장에 나오는 거는 구름이 둥둥 뜨는 이렇게 그리고 가위질을 하도 해대 가지고 툭툭 끊기는. 연결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연결이 안 되는. 근데 프랑스 문화원에 가면은 그걸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화적 해방구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프랑스 문화원으로 문화원의 영화들을 그렇죠. 봤던. 몰리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프랑스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사실이죠. 그럼요. 박찬욱 감독이나 네, 이분들이 다 홍상수 감독이나 그렇죠. 프랑스 영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서 쌓아온 그 어떤 그러니까는 그 잠재성은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뭐 그 문화원에 몰렸다고 해서 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김구 선생 얘기를 했지만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그 DNA 안에 있는 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결국 이제 그 기성세대 감독이 됐을 때 확 꼽힐 수 있었던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그 쿼터 압력을 받을 때 쿼터 없애라는 압력을 90년대에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도 거세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자존심. 그렇죠. 국민적 자존심 네.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그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사명감이라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지켰던 거고 당시 저는 그때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예.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라는 그 몇 배의 압력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온 이제 영화인들이 길거리로 나앉으면서 이렇게 저항을 했거든요. 국민들도 지지를 많이 해줬고 그렇죠. 엄청나게 그 논쟁도 많이 벌어졌었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톱 뉴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했던 것이 프랑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신세대 영화인들이 자신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헐리우드 앞에 다 무릎을 하나씩 꿇어 나가고 프랑스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어떻게 외롭게 버티고 있는데 한국이 같이 버텨준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지를 보내줬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쿼터 네. 미국 그 쿼터 사건이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문화적인
자존심을 자존감을 보여줬던 그 예였었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사까지 오겠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국 영화 산업이 아직 튼튼하지 못한데 외국의 그런 미국의 특정한 국가인 이 미국의 이런 영화 산업이 그야말로 침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DJ 정권인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상황을 조금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예.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쪽도 물론 있었어요. 저는 약간 좀 솔직히 저는 영화인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네. 모르겠지만 전 찬성 입장이었었거든요. 개방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커 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다고 해서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좀 여리지만 보호보다는 좀 개방해서 더 한번 파이팅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 조금 맷집도 생기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했었는데 그때 근데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 소수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반대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인터넷상으로도 저도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산업과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 붙었으면 또 우리 논쟁 그렇죠. 붙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TV를 만든다든가 라디오를 만든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죠. TV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자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 경쟁, 공정 거래 뭐 이런 것 그리고 이 소비자의 권리 이런 차원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문화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TV에서 서편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서편지가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저는 못 봤, 외국에 있었으니까 예. TV로 나왔어요. 그 TV를 통해서 서편지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런 영화를 과연 헐리우드의 명장이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죠. 못 만들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의 전자 산업이 이제 소니 뭐 이런 JVC 뭐 전부 이런 데였었어요. 소니라면은 좋은 TV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싶은 좋은 TV 내가 만들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TV는 메이드 인 차이나건 메이드 인 코리아건 메이드 인 재팬이건 뭐가 달라요? 그냥 잘 나오면 되잖아요. 화면 좋으면 되는 건데 TV 속에서 나오는 그 컨텐츠는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재팬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 다른 문화권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그야말로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들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중국 문화, 사실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쵸.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그 문화는 그 특정 지역의 문화를 이 피부로 뼛속으로 이렇게 그 양분으로 먹고 자란 사람들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막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 다 못해도 돼요. 그렇죠. 이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의 컨텐츠를 내용은 이런 뜻이다라고 감독이 얘기할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는 사람의 몫으로 그렇죠.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틀렸는지 맞든지 이걸 감독이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사람 소비자의 몫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는 이런 문화는 나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나는 그 국뽕이 아니라 봉뽕이 되려는. 네. 봉뽕. 네, 봉준호 감독이 그 같은 남자인데 왜 이렇게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그 인터뷰 보셨죠? 네.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소름이 돋는 이런 게. 마틴 스콜세지의 그 책 속의 한 줄을 이렇게 그 줄 쳐가면서 읽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감독상 수상 소감이었죠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독상은 본인이 받을 줄 몰랐잖아요.
받을 줄 몰랐어도 그래도 그 준비를 수상 소감은 했었을까? 준비를 하셨던 그랬을까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멋있게 했을 수가 있었을까? 그 굉장히 뭐 이거는 좀 카더라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통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역과 여러 번 통역 그분 너무 멋있어.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같이 연습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봉태일이니까. 그럼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봉 감독님 계획이 있었구나 싶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근데 그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좀 우리가 횡설수설 하더라도 오늘은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네. 해주시길 바라고. 네. 이런 인터뷰가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봉태일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봉태일이라는 별명은 안 알려져 있어도 봉준호 감독이 정말 디테일에 집착한다는 거를 전 세계 영화인들이 다 알아요. 영화 팬들이.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디였더라? 벨기에였나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이제 저는 외신들을 쭉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본 건데 봉준호 감독은 영화 상영 후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까지도 통제를 하려고 한다. 아하. 그렇게 들으면 뭐야, 뭐 독재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영화를 만든 다음에 영화를 보고 있는 이 관객들의 반응까지도 이 사람이 신경 쓰고 만든다는 거예요. 내 영화를 보면서 핸드폰을 꺼내 볼 수는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화 보다가 뭐 문자 오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 진짜 싫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관객들마저도 자기 통제 안에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비판이 아니고 찬사. 그렇죠. 찬사했었어요. 1초가 굉장한 대사 하나, 표정 하나, 그 복숭아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각도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인터뷰마저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제 언어학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대충 한국말로는 그래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하신 말 중에 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이 빠지거든요. 그렇지. 더군다나 통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순을 바꾸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영화 공부를 하던 때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쓴 적이 있었는데 영화의 어순까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말을 하신 분은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마틴 스콜세지를 카메라가 잡았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셨어요. 일단 먼저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이 했던 말이네라고 이렇게 딱 보신 거죠. 그러니까는 방심하고 있다 한 방에 훅.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기립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대목에서 진짜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화인으로서 사람들이 브라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씬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상식마저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 진짜 봉태일이다. 그리고 그 뉴욕 포스트,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가 아니라 뉴욕 포스트였는데 와, 세인트, 성인이다. 진짜요?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게 다음 시상식 다음 날 보도했는데 세인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그 경쟁자잖아요. 그 나머지 다섯 명 경쟁자 5명인 4명인 하여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패자인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뭐 위로를 하는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가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와 함께 텍사스 전기톱으로 5등분을 내. 그렇죠. 그리고 자기 또래는 그리고 저기 한쪽은 완전히 그 자기 스승으로 은사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 영화인들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자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버려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상식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봉준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 봉뽕에 빠지신 임상우 소장님을 지금 뵙고 계십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 있을 때 당원이었었어요. 저도 그 당시 당원이었는데 물론 서로 아는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명한 물론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지금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민주노동당에서
그 당시에 선거를 음. 하는데 이제 그 지원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당원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가지고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그랬었어요. 왜 나한테 안 와?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줄 준비가 됐는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당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자기가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왜 내가 도울 준비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와?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뒤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근데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자리처럼 현재는 돼버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도 블랙리스트에 빠졌던 사람들을 불만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게 왜 나도인데 저도 지금 주변에 아는 감독님들이 왜 나는 안 껴줘? 나 거기 분명히 이거 쓰고 다 서명하고 했었는데 자존심 왜 나는 상하죠. 그러니까 왜 나는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근데 저는 계속 뭐 뉴스든 뭐 여러 가지 찬사를 막 이런저런 걸 보면서 계속 캡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이제는 예쁜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영준이라는 분이신데 프로그램 PD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자랑스러운 게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된 영화로 작품상 수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드님이 영화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네가 나중에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좀 받아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영어가 아닌 비영어로 받은 처음이잖아요. 첫 작품상.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이 저거 코리안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의 말이 한국말인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너무 기쁘다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분은 외신을 전하는 저와 좀 친분이 있는 기자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의 창의력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말 볼쉣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대요. This place is bursting with it. 이곳 지금 뭔가 터지고 있어. 한국은 뭔가 지금 터지고 있는 곳이야. 어디 갑자기 창의력 얘기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꽝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반응한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전 못 봤어요. 박찬욱 감독이 당연히 축하를 이제 보내면서 외국에 당연히 영화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막 연락이 좀 오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약이라도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약 있으면 나도 좀 보내줘. 그런 반응들이 오고 있대요. 그 좀 전에 그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영화에 대해서 낯설어 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 자막으로 깔리는 그 영화들을 정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맹률도 높고요. 그리고 글을 읽는 게 빨리빨리 못 읽는 거.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 영어로 된 대부분의 영화들이었으니까. 이번에 특히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은 훨씬 많은 세계가 열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사실은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라고 한 얘기가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 뒤늦은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쟤는 봉뽕이지만 그건 제가 동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맥락이 이런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난번 골든글로브 때였던가요? 수상 소감에서 관객들에게 1인치에도 안 되는 그 자막이라는 장벽만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자막 보느라고 이제 힘드니까 외국 영화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장벽만 뛰어넘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영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됐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많은 회자가 되면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패러디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카데미 상을 받기 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카데미 이 오스카 상을 4개 부문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관객들이 처음에 미국에 이 개봉을 했을 때는 뉴욕과 LA에 딱 3군데에서 영화를 개봉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이 되고 있고 하여간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될 줄은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그 장벽을 이미 넘어서서 그 자막으로 깔린 영어를 보면서 한국말을 들으면서 그 영화를 이해하면서 박수를 쳐주더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 이야기는 내가 이미 뒷북을 치는 거였다. 이미 그 사람들은 넘었다라는 그렇게 취지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저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다. 왜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에 봉준호 감독이 그 1인치 장벽을 넘어서면은 엄청난 세계가 열린다는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이 파급을 효과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 사이에 그 사실 그 아카데미 상을 받으려면은 영화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홍보를 그렇죠. 해야 돼. 홍보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전담팀이 막 꾸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J의 이미경 그분이 이제 그 많이 돕기도 하지만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사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뛰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뭐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도 유럽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화 제작과 관련 없는 인터뷰하느라고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송강호 씨 배우 같은 경우는 쌍코피를 흘렸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홍보를 맞아요. 해가면서 맞아요. 알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도 중간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말이 엄청나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봉준호 감독의 어떤 역량과 그 다음에 세계 영화계의 어떤 흐름의 어떤 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관객들이 자기들이 이미 그 장벽을 넘어선 것을 봉준호 감독이 뒤늦게 알고서 뒷북을 쳤던 게 아니고 봉준호 감독의 그런 어떤 역량이 이들로 하여금 장벽을 넘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봉 감독님이 우리 왜 흔히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에 강하더라고요. 다 하나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인치의 장벽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미 다 뛰어넘으셨는데 뒷북 쳤네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직도 안 넘은 자들 너네 뭐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로컬 영화라고 로컬 영화제라고 아카데미 워낙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이 갖고 있는 단점이 칸이랑 비교했을 때 칸은 상영을 굳이 프랑스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술성이든 영화의 어떤 그런 그렇죠. 감각이 있다고 하면은 상을 주잖아요. 근데 아카데미는 무조건 미국에서 뭐 얼마 이상의 LA에서 얼마 이상의 상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영 못한 영화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봉 감독님 입장에서는 로컬 영화제 뭐 우리가 신경을 쓰겠어요라고 이야기한 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랬었어요. 자극이 된 거죠. 그 타이밍에서 이제 그러면 칸느 영화제하고 페스티벌 뭐 아카데미 페스티벌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도 칸느는 영화제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영화제는 이미 상영이 아직 안 된 것들이 이제 출품이 되면서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평가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상도 주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아니면 동시에도 열리죠. 그 거대한 시장이 열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영화 마켓이 열려서 그렇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런 까지 되는 이제 그 페스티벌인데 반면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LA 지역에서 상영된 영화들 중에서 골라서 그 미국의 아카데미 예술 협회원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화 과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협회 영화인들이죠. 그들 사이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이 걸려지고 더 좁은 그 심사위원들 통해서 걸러져서 이제 2월에 발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다르긴 다르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이제 출품이 된 혹은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영화를 다 보지도 않고 그냥 투표에 임했었던 때도 있대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미국 정말 자국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회원들 자체가 이번이 92회잖아요. 네. 92회 거치는 동안에 사실 92년 전에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 취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백인, 남성, 네. 중산층 네. 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취향에 맞춰진 그런 영화들에게 이제 주어질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92년 거의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표현을 제가 몇 번 했는데 아까 칸느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교를 했잖아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은 아까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였고 저는 주관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칸느 영화제는 세계 영화계의 최고 권위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 네. 아카데미 페스티벌은 세계 영화계의 최고 권력이다. 권위와 권력의 차이군요. 예, 그렇게 이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칸느 영화제가 최고의 권위라면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최고의 권력.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권력 앞에서는 어쨌든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권력 앞에서 힘을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92년 동안에 최근 한 5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대략 2015년까지 한 번도 그런 맞아요. 변한 적이 없었던 네네. 것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왜 놓겠어요? 이렇게 해도 다 흘러가는데 그냥 백인 남성들 중산층 중심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들이 재밌어할 만한 그런 영화들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그랬던 것이 사실 최근 그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2015년 정도였죠. 그 이후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뭐냐? 아니 왜 니들만 놀아? 그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한테 이제 수상을 하게 했던 시상했던 그 스파이크 리 감독 흑인 감독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 했었죠. 오스카상이 너무나도 하얗다. 백합처럼 하얗다. 이게 이제 비꼬는 말인데 웬 백인 투성이냐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들만의 리그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경종을 울렸고 그런데 사실 이 인종 간의 어떤 그 불균형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를 흑인은 안 봐요? 그럼요. 또 이렇게 여성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종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전부 이번에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후보자 중에 여성 감독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올해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전부 그 남성 중심의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후보작에 올랐던 1917, 그다음 아이리시맨, 또 뭐 있었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등등 이런 영화들 그리고 심지어 물론 저기 여성들이 좀 많이 부각되는 영화도 있었죠. 결혼 이야기, 작은 아씨들. 그런데 주디도 그렇고. 자 이거는 뭐 제 개인적 독창적인 분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외신에서 외신이 어떤 지적을 했냐면은 자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그 다음에 이런 영화들 같은 게 한 보자 이거죠. 결국 뭐예요? 백인 남성들이 자기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해서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아시아라든가 흑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공감되던데. 그리고 특히 1917 같은 경우에 그것도 정말 좋은 영화죠.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은 영화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보편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요. 맞아요. 다양하게 듣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전 좋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늘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서구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서양 역사를 배우고 예, 예. 서양 철학을 배우고 저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네.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공부를 하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막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들 영화를 봤을 때 그들의 1917을 보면은 그 1차 세계대전이 이해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본의 우길기를 보면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기다 머리에다 그 갖다 붙이고 가슴에다 그 우길기 갖다 붙이고 걸어다니면서 이게 무슨 못하죠. 의미인지가 예. 아냐고요. 예. 모른단 공감을 말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철학을 전공하면 동양 철학을 배워요? 안 배워요. 그렇구나. 그들이 역사를 배우면 동양 역사를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포장을 해서 1917 이게 이 안에는 보편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영화 그 작품을 제가 폄하할 의도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가슴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을 쌓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했냐는 거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이 한국 영화를 아시아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7 영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외신에서 평한 건 아니고 이제 저의 이야기였고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럼 여성용 뭐 그 작은 아씨들 그다음에 그 또 하나 뭐 있었죠 아까 그 결혼 이야기 네네. 자 이런 것들도 그 무슨 백인 그러니까 여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저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 얘기인지는 저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백인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시각에서 바라본 주제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생충을 봤을 때 네. 과거 같으면은요. 네. 사실 그 전에 다른 정말 훌륭한 작품들도 전 있었다고 봐요. 그럼요. 물론 봉준호 감독의 이번 작품 정말 훌륭하고 하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럼요. 헐리우드에서는 취급을 안 해줬어요. 왜 취급을 안 했냐? 권력.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 아니 미국 영화만 봐도 돈 잘 버는데 굳이 내가 다른 것까지 봐야 돼. 그렇지. 근데 최근에 그런 균열이 오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돌파할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단지 무언가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이 느꼈을 때 야 뭐라도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저기 보니까 한국에 누가 왔네. 그리고 제시켜.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은 우리가 이만큼의 찬사도 못 보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어떤 한 방송에서 봉준호 감독은 혁명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와 진짜 봉봉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혁명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혁명이라는 게 뭐죠? 혁명이라는 거는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그 한 영웅이 나타나서 절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그 세상을 자기의 어떤 그 계획대로 프로그램해서 이렇게 바꿔놓는 이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상에 그런 혁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혁명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사실은 볼셰비키 혁명이 실패한 것도 그거는 저는 그래서 혁명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은 사실은 저는 프랑스 대혁명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탄탄해 보였던 그 어떤 체계가 어디부턴가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균열을 무시해요. 오케이 괜찮아. 그걸 땜질해요. 근데 이 균열이
땜질로 메꿔질 수 없을 만큼 심해졌을 때 그럼 사람들은 고심을 하기 시작을 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 때 다른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걸 계속 땜질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제로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땜질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균열이 심한 균열이 왔을 때 무언가 대체할 만한 준비된 무언가가 튀어나오면 네. 이게 바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예. 이게 그 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게 그게 되는 혁명이라는 거죠. 거예요. 예. 자, 저는 혁명 이론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론은 의외로 과학계에서 나왔는데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 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는 과학자 출신인데 예. 토마스 쿤의 혁명 이론은 사실은 그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 사회 이론이에요. 그거는 사회학적 이론인데, 네. 근데 이제 과학 이론은 물론 과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다시 이제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간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 이게 바로 토마스 쿤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 어느 뭐 무슨 당통인이 무슨 로베스피에르 몇 명이 해가지고 만든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균열이 갈 대로 갔는데 균열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누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가요. 근데 준비된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그 당시 세력이 자본가들 세력이었죠. 부르주아들이 나타나면서 귀족들이 뒤집어 엎어지면서 혁명이 그러니까 그 엎치락뒤치락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하룻밤에 죄송해요. 흥분했어. 단 하룻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시민들의 피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저항도 있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봉준호가 혁명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균열의 조짐, 앞서 그 영화계의 커다란 권력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한 주류 영화라고 하는 이 미국 영화, 어떤 세계 영화계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이런 혁명이 가능한 걸까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정도 네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아까 다양성에 대한 그렇죠. 다양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네. 있었죠. 그 다음에 미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성 영화인들이 네네. 집단으로 맞아요. 이 복장으로 이 언어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망치질을 한 거죠. 네. 기존 체제에다가. 네.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시청률. 이게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2월 초에 해서 2월 9일 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평소보다 굉장히 당겨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청률 영향 때문이에요. 대선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대선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2월 말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식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영화제를 이렇게 일찍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영화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주요 영화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 2019년 영화를 2020년에 상을 주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영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권력자이기 때문에 맨 뒤에서 이제 카튼 열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권력이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럼 막판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커튼을 미리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초에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시청률이 흔들흔들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거에서 번위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경우처럼 봉준호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온 거예요. 네. 너무 봉봉 아니냐? 아니 저는 물론 영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칸느 영화제 이후로 꾸준히 외신들이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세계의 눈이 봉준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아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세계가 보아온 봉준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소장님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도움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시선이 그렇죠. 굉장히 찬사를 넘어서서 혁명가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될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권위와 권력. 그런데 이제 권력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내가 그냥 막연히 힘이 더 있다, 남들보다 더 다수다 이런 걸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퀄리티를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칸느 영화제가 물론 칸느 영화제도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가 다른 그 세계 소위 말해 3대 영화제 중에서 제일 좀 상업적 요소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예술 작품성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많이 본다, 다수가 본다,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많이 안 볼지언정, 돈을 못 벌지언정 이거는 예술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작품성은 정말 이건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1등을 하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퀄티티가 아니라 퀄리티 차원에서 양적 차원이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이 전 세계 영화계가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고갈되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것이죠.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봉준호 장르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외신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봉준호 장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번에 이제 나온 걸까요? 기생충 진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코믹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종잡을 수 없다는 거? 그럼 사회 풍자 영화 그것만으로도 얘기가 그럼 호러물?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뭘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한 작품 안에 이게 봉준호가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네. 코믹하다가 갑자기 보면은 그 북한 막 이야기 나오고 진짜 웃기면서도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우리로서는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주인 없는 방에서 집에서 이제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했을 때 호러로 갑자기 급변하는 그 한 몇 초간. 근데 기생충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자제를 해드리면 일단 저의 이 영화에 대한 갑자기 영화에 대한 그걸로 왔는데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쉽게 설명한 텍스트가 있었을까 그동안 싶을 만큼 굉장히 명쾌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만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르고 참 말씀하신 대로 봉준호 감독의 장르가 새로이 하나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혁명가로서 봉준호 감독을 이해를 하시는 게 저 또한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는 봉봉2 그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체제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흔들림, 어떤 그 붕괴의 조짐. 그랬을 때 뭔가가 새로운 뭔가 나온 이 새로운 뭔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마저도 기존 체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기존 체제의 권위를 압도하는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칸느 영화제에서 팔무더 그죠?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런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압도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 다급한 마음에 이 시선을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야 지금 뭐 없어? 한국에서 누가 왔네? 그걸 쟤 뽑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그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 수 있는 이 권위를 가진 무언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는 저의 그냥 뽕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다 외신에서 제가 계속 저 하면서 이제 근데 잠깐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외신에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외신에서 말하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봉준호 감독을 외국에서 진짜 제대로 된 외신을 통해서 검증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외신 잘못 활용하는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해하실까 봐. 다만 이제 외신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 세계인들의
세계인들의 시각을 계속 유심히 이제 계속 네,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의 영화인들보다 제가 세계인들의 그 시선을 더 많이 잘 볼 읽으셨을 수도 거예요. 있어요. 맞아요. 그 차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세계 영화계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상을 좀 떠나서 영화계의 이야기로 좀 넘어와 봤을 때 네. 그동안 다루었던 하지만 그걸 다루면서도 좀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싶은 약간 그런 좀 비틀고 네. 이랬던 것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을 것 네. 같은데 그걸 지금 봉준호 감독이 정말 제대로 잘 해내셨기에 네. 이게 먹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그 영화의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은 흔히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 100년, 한국 영화 101년이 만들어낸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다. 뭐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전에도 훌륭한 영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에서 무시당했던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사실도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역량과 그런 쾌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흠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한국 영화 100년의 이제 쾌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봉준호 감독은 혁명적으로 세계 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거장으로 네. 올라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혁명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역량만으로 물론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세계 영화계의 어떤 현재의 그 어떤 그 배경, 네. 그 흐름 네. 이런 맥락 하에서 어떤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권위의 등장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은 그 이미 한국 영화의 거장이 아니고 전 세계 영화의 거장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레토릭상의 어떤 그런 그 펌프질이 비유가 아니고 아니라, 네. 실제로 정말 사실관계로 실제로 네. 그렇게 세계 영화의 거장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초반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받아서 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문화적 열등감에 젖어 살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화 좋아하고 방화 싫어하고. 방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네. 이렇게 우리 쿼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네. 그런 배경도 사실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냥 놔두면 고사에 죽어버리니까. 예. 그 덕분에 이제 이렇게 네, 살아나긴 네.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이제 더듬어봤을 때 음악에서 BTS에 열광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뭉클했던 그런 것. 그다음에 영화에서도 정말 그 영화 전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 날을 보게 될 줄은 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 문화적 역량이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DNA는 우수한 뭐가 심어져 있고 꼭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로 스스로를 낮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네. 우리 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누에 PD라고 예, 누에 PD. 네. 저희는 카메라 앞에 있지만 카메라 뒤에 지금 앉아 있는 카메라 누에 뒤에 PD. 있는. 네. 우리는 PD가 이름이 전부 다 그 뭐죠? 개미 PD, 개미 PD, 누에 PD. 제가 파리에 가면 또 파리 PD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파리 PD가 있는. 어쨌든 예. 이 누에 PD가 사실은 영화를 전공. 맞아요. 예.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한. 프랑스에서 네. 영화를 공부하고 이제 갓 귀국을 해서 이제 합류를 한 사람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영화를 전공을 하면 그 프랑스 뭐 같이 동료들하고 영화도 많이 볼 거고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 그러는데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어떻느냐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에 PD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안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뭐 막 정말 어벤져스 나오는 그런 영웅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영화 심심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네. 있거든요. 예. 이제 스스로 우리 영화를 저평가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의외로 프랑스에서 만난 그 프랑스의 그 관객들은 한국 영화를 굉장히 높이 친대요. 재밌는 영화로. 예. 오호. 굉장히 수준 있는 영화로 한국 영화를 치더라는 네네. 그 누에 PD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물론 수작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상영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작들만 접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네네.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미국 영화, 프랑스 영화 너무 좋아. 좋았어라고 근데 그거는 하지만, 거꾸로 수작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 프랑스 가서 보면은 그냥 뭐 쓰레기 같은 영화들도 다 있고, 맞아요. 그럼 그 다양한 영화들 다 보면은 아유 그냥 쓰레기 같은 영화였다야 뭐 좋은 영화다 그런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작들만 수입된 그런 걸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다양한 영화들을 볼 텐데 네. 수작들만 그쪽으로 수출이 돼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질이 떨어지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 DNA가 어쩌니 이런 그 펌프질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국 영화가 결코 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혁명가로서 세계 영화계의 혁명가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모든 그 문화 지금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 감독님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밌어라고 판단을 하고 믿고 봐주고 인기를 잡고 어깨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 지금 그 영화 팬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 자축을 해도 될 만큼 맞아요.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다 같이 자축을 할 수 있는. 그럼요.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저희 지난번 에피소드 한번 또 이렇게 살짝 링크 걸어주셔서 기생충의 영화제에서의 입상을 물론 축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영화에만 이렇게 취해 있어서 여기까지는 또 좋긴 좋지만 이 기생충 영화에서 바라봤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또 하나 붙이면은 기생충 영화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왜 불편할까요? 그거는 그 반대 얘기예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칸느 영화제 당시에 그랑프리가 아니라 팔무더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정치권 안에서도 미묘한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게 축하를 보내주는 메시지를 잘 보면 그 안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한테 미안한가?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안할 필요 없는데 그냥 아니 혹시 그거 보셨어요? 미국 대사가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굳이 그러니까 이걸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 밑에 달린 댓글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댓글들이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한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댓글들이 좀 가관이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대사가 짜파구리가 뭔지 몰랐겠죠. 직원들이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건 알겠는데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공공외교라 그래요. 근데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대사가 짜파구리 먹었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직원 혹시 보시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님의 그 사진 밑에 있는 댓글들이 색깔론이 거기서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대사님 왜 여기에 축하를 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댓글들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생충 영화제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정말
커다란 일을 해내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즐거움을 안겨주셨는데 그 즐거움을 저희 좀 길게 분석을 해봤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